97년도 외환위기에 준하게 글로벌 위기로 전이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40% 이상 폭락이 되면서 오늘 책은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편입니다. 가계부채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 이번에 했잖아요. 예. 아마 좀 더 부담을 느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 어떻게 조금 판단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한국은행이 파견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어차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우리도 덩달아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즘은 사실은 금리를 인상하는 나라들이 경제 펀더멘탈이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보시면 금리를 인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했으면 여러 가지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못 올리는 겁니다. 올리고 싶어도 물가를 잡고 싶어도. 근데 우리도 미국에 따라서 많이 보조를 맞춰서 올려온 거죠. 올렸지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게 시중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들, 또 신용경색 문제들이 오고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생산 소비가 다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미국과 차이를 둬서 현재처럼 한 1% 내외로 차이를 두고 인상하는 것도 굉장히 잘한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 인상이 오면서 글로벌 침체가 일어나면서 저점이 일어나면서 환율의 고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외환 부족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에 460억 불이 빠져나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3월부터 현재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한 491억 불 정도, 보통 도시락 폭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점심 때 달러를 풀어가지고 이제 환율을 내리는 작업들을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는요. 예. 이번에 근데 자이언트를 예상한 분도 있었는데 이제 베이비를 했잖아요. 예. 왜 베이비를 했다고 보시고 2023년에도 금리 인상 몇 번은 더 할까요? 미국의 보조를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특징이 이제 얼마 전까지 신용경색 부분들이 왔잖아요. 이거 신용경색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기본적으로 신용경색이 일어납니다. 미국도 지금 신용경색이 일어났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3분기에 대출이 15년 만에 가장 늘었습니다. 미국 3분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업에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접 금융인 대출이 개인이나 기업 대출이 늘어서 3분기에만 3,5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거의 9%, 8%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렇게 유동성이 축소되다 보니까 신용경색되다 보니까 카드 연체자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 미국도. 그래서 지난달 카드 연체자 수가 15년 만에 최고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신용경색 문제가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이 악화가 됐던 것도 이런 신용경색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미국은 급격하게 올리는 이유가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렸다고 해도 7.7%인데 우리는 5.7%잖아요. 아직 2% 정도 미국보다 낮는데 굳이 미국만큼 이상 그 과거에 비해서 뭐 외환이 쉽게 막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뭐 좀 줄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은 정도는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미국만큼 높일 필요는 없어서 1% 정도 차이를 두고 이렇게 베이비 스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추세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올리면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만 그렇게 미국보다 크게 올릴 일은 없고. 예, 우리는 여유가 있잖아요. 미국보다 2% 정도 지금 물가가 덜한 상태인데 물가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외려 더 적정한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우리는. 미국의 10월 이제 CPI 기준으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이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향후 금리 인상 시나리오별로 좀 관전 포인트 한번 좀 찝어 주신다면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면서요. 시나리오를 말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셔야 될 게 고점이 언제까지 갈 건지, 고점이 언제까지 갈지. 뭐 글로벌 IB나 투자은행들은 내년 1, 2월, 2, 3월이면 고점이다 그러는데 현재 기조로 가더라도 5, 6월 달까지 갈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거기 중간에 만약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어떻게 악화되거나
중개 공급망 사태라던가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게 빨리 끝날수록 조금 해결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고 늦어지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고 고점이 언제 오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현재 0.4% 기조라 하더라도 2, 3월이 아니라 4, 5월 돼야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0.4%씩 내려가려도 5% 미만으로. 그리고 물가가 기본적으로 또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소비자 물가보다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 올릴 겁니다. 그 밑으로는 넘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금리가 현재 4%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니까 아직도 마이너스 3.7%니까 3.7%가 높아질 때까지 계속 올릴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지되는 겁니다. 상단을. 왜냐하면 충분히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가가 고용, 생산, 소비 뭐 모든 경제 전반에 스며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14개월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얼마 전에 블러드 여는 총재도 숙성 보통 인상 후 경제 그러니까 파급되기 위해서는 한 1.5에서 2년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는 보면 한 14개월 이상 고점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이런 사태가 좀 해서 공급망이 해결이 되면 약간은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년 상반기 정도까지 갈 거다. 그 이후에 완화 기조가 되면 진짜 위기는 그 이후에 온다. 수개월 있다가. 경기 저점은 그때다. 그리고 킹달러는 그때가 고점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나리오에도 금리 상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금리 인상의 상단도 되게 중요한데 관전 포인트를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인 5.25%를 넘길 거냐 말 거냐. 또 하나는 1997년 IMF 때 글로벌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됐던 금리 상단의 6%를 넘길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5.25나 6%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6%를 넘기면은 만약 그 정도로 인상하면 저는 97년도 외환 위기에 준하게 글로벌 위기로 전이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40% 이상 폭락이 되면서 우리나라 환율의 고점은 그 당시에 준해서 1,700원까지 1,8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6% 이상으로 올릴 경우에는. 그 정도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게 단순하게 7%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몇 배로 올렸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현재 보시면 현재 4%도 초기보다 16배를 올린 겁니다, 지금. 시중금리의 그게 파급은 4배, 3배 이상 오른 거예요, 시중금리가. 우리나라도 6.5배 올린 겁니다. 그게 시중금리로 한 2, 3배 이상, 주담대 이자가 3배, 2배 오른 거예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6%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5.25로 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준해에서 한 30%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저는 그 당시 2009년 3월 6일 날 찍었던 1,597원까지, 1,5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5% 내외로 그 연준이 자꾸만 5% 밑에서 하려고 하는 게 2008년도를 굉장히 염두에 최근의 경제 위기였던 2008년도를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 밑에서 인상을 멈추면 전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오래 간다. 14개월이 아니라 더 오래 갈 수 있다. 고점이 더. 그럴 바에는 빨리 올려서 붕괴를 빨리 하자는 얘기도 농담삼아 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왜 또 그런 과감한 경제 위기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냐 하면 버냉키가 만들어 놓은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침체에 빠져도 뭐 돈 뿌려가지고 살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나리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료가 되고 중국 공급망이 완화되면서 쉽게 물가가 잡히는 경우인데 상당히 저는 낮게 봅니다. 낮게 보고 6% 이상까지 올리는 거는 그것도 조금 하여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5.25를 넘기느냐, 6을 넘기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아까 제가 이 책을 쓴 첫 번째 이유, 전체 금리 인상의 패턴과 흐름, 고점의 지속 기간, 내려갈 때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지금 이제 시나리오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박사님은 가장 어느 쪽에 지금 맞을 거라고 보세요?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특징을 보셔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원인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이 패턴이 70년대 석유 2차 파동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충분히 맞는 의견이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을 요번에는 특징이 과거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14번의 금리 인상 시기, 또 그중에 11번의 경기 침체와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정말 틀린 상황입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철저하게 공급망이 마비가 돼서 발생된 인플레이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중동 전쟁이 74년대에 일어나서 그때 석유 1차 파동, 70년대 말 80년대 초 석유 2차 파동의 영향을 받아서 유가가 2배, 3배 폭등을 해서 일어난 공급망 문제가 70년대, 80년대 초의 인플레이션의 특징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90년대부터는 유동성이 원인이 돼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근데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한 유동성이 버냉키가 등장하기 전인 단계라 심하게 사실 유동성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는 거는 닷컴 버블 이후에 유동성을 심하게 풀었죠. 심하게 풀어서 9.11 사태 이후에 그때부터는 돈이 시장에 엄청나게 풀리면서 유동성이 문제가 돼서 위기 상황이 계속 인플레이션 상황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급망 문제와 유동성이 같이 수요와 공급이 결합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틀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상황을 저희가 기준 금리 인상 상황을 판단하실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연준이 늦었다. 대책을. 왜냐하면 연준이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는 물가가 3%에 근접하거나 조금만 높아서 4%만 되더라도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늦었어요. 올 3월 인상할 때 물가가 7.9%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 7월 달에 근원 물가가 5월 3%, CPI가 5%, 7% 정도였는데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6개월만, 7개월 만에 이렇게 금리를 3% 이상 올린 건데 3%가 아니라 거의 4% 가까이 올린 건데 이러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신용경색 문제가 일부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더 심한 거고요. 벌써 한 5개국 정도가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라던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데들 또 라오스라던가 이런 데들이 이미 구제금융 신청을 해서 글로벌 외환 어떤 부족 문제들, 부채 문제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번은 끈적끈적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물가가 올리더라도 그래서 지금 파월이 얼마 전에도 얘기하지만 완화가 언제쯤 이게 인상폭을 조절할 거냐, 그러니까 줄일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점이 중요하고 고점에서 얼마나 지속될 게 더 중요하냐가 제가 얘기하던 그 내용입니다. 그걸 듣고 이해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전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셨죠. 네. 네. 자, 박사님, 그럼 고점이 어딘데요? 금리 인상 어디까지 할 거라고 보시는데요? 아까 얘기한 실질 금리가 플러스 될 때까지요. 그러니까 계속 현재는 4.6%가 끝이었는데 현재대로 간다면 한 6, 7개월 대 5%대에서 멈출 수가 있는데 미국 소매 판매도 계속 좋아지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분기 계속 마이너스 됐던 게 성장률이 플러스로 됐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아직은 나쁘지 않고 침체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동안에 돈이 너무 아직 많이 풀려서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물가의 금리 인상 효과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4.6%를 고점을 더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5% 이상으로 올려서 5.25%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리면 올릴수록 파급 효과가 경제에 주는 충격은 더 세지거든요. 그러면 끈적끈적할수록 지속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지금 박사님은 5% 이상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네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미국이 어쨌든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대책은 또 다른 것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인플레이션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를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전기세라든가 상하수도세 또 한국전력이 지금 회사채 발행을 하면서 공공채 발행을 하면서 인상을 계속 억제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재정 지출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고 또 통화량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이 기본적으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뭐 채권을 매각해서 시장에 나가 있는 현금을 유동성을 흡수한다던가 이런 것들 또 금리 인상도 계속 인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이나 이런 신기술 개발들도 계속 해야 됩니다. 자동화.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원자료 가격의 상승이라던가 임금 인상분을 흡수를 하시는 그러니까 경쟁력을 키우셔야 돼요. 더 이럴수록 기업들은 더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 생산성 향상을 해야지만 결국은 물가 상승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화석 연료에 대한 거를 지금 많이 줄였잖아요. ESG라 그래서. 근데 사실은 화석 연료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석유, 가스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석탄. 그래서 향후에도 결국은 화석 연료에 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ESG는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는 좋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개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산 가격들은 어차피 대세 흐름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부채라던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는 기본적으로 줄이셔야 되고요. 네. 현금을 확보하시고 예금을 늘려가셔야 되고요. 투자를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다 뭐 경기 방어주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 적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셔가지고 속칭 말하는 안전하고 실적 위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활동을 계속 하셔서 이 리스크 관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금리 인상기 긴축 시기는 경기가 살아나서 정말 올라가서 이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만드는 나의 자산을 실력 발휘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정말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예, 끊임없이 리스크 관리를 현재 갖고 있는 내 투자나 부채 리스크가 도대체 뭔지 식별하고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수익과 지출을 다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금리 인상 상단에 가서도 이거 버틸 수 있는지 못 버티면 과감하게 팔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기준금리가 4에서 5% 정도면 증시가 30% 정도 폭락. 그다음에 5에서 한 6% 정도면 40%, 50% 폭락할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코스피 기준일 때는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그러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여기서 30%가 더 빠진다는 의미는 아니신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그 정도인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IMF를 겪으면서 외환시장 개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사실은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뭐 월가의 현금 보관 창고다. 뭐 이런 얘기. 쉽게 우리나라는 투자도 쉽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돈을 빠져나가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방도가 높고 또 약간만 금리 완화 기조가 있거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나라 시장에 급격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이잖아요. 얼마 전에 차이나런 통해서 중국에 투자된 자금들이 빠지면서 한국 시장에 몰렸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면서 민감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기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증시, 그다음에 부동산, 가상화폐가 다 이제 폭등을 했었잖아요. 위기가 이번에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도 또 다시 자산 버블 시작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당연합니다. 이 경제는 살아 있습니다. 경제는 살아 있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누구나 이기심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기심이 시장을 작동한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기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고 또 이기심이 없으면 사회생활이나 일반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두 다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기심이 적정하게 서로 조절될 때 상승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기심은 당연하게 좋은 현상이고 당연하게 자산 효과, 부의 효과를 누릴 욕심은 누구나의 권리자
욕심이거든요. 당연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순환 주기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계속 썼을 이유가 뭐냐면 네. 이걸 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거시경제 흐름을 아셔야지 이런 흐름을 생각을 안 하시고 나는 과감하게 요번에 뭐 남은 거를 지금 손해를 얼마를 봤는데 마지막에 몰빵을 해서 네, 하겠다. 이거보다는 흐름을 전체를 이해하고 상승기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면 아무 거를 사셔도 아무 거를 투자하셔도 됩니다. 근데 반토막 위기나 이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리스크 관리가 첫째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하자면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부를 높이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경기 순환 단계에서 살아남는 단계입니다. 지금 살아남아서 내실을 다지고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나의 어떤 자산이나 투자나 이런 거를 부채를 포함해서 관리를 하셨다가 공부도 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거시경제를 더 공부를 하셔서 현혹되지 말고 실력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력 발휘할 시대가 곧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는 지금이 아니고 24년 하반기는 돼야지 또 부동산은 그 이후에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개인이라면 어쨌든 지금 부채는 줄이고 예, 주식 투자도 잠깐 쉬는 것도 방법이고 맞습니다. 쉬면서 공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원화책을 이제 계속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외에 네. 혹시 또 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리스크 관리를 일일성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 생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떨 때는 경기 방어주인데 예를 들면 그게 시점마다 갑자기 경기 방어주니까 뭐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 가스나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 경기 방어주라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났어요. 이제 얼마 있다. 그럼 그게 방어주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마다 계속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경기 확장기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실력을 쌓고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박사님이 디지털 화폐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좀 하셨고, 그럼 디지털 화폐 지금 이제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거래소 뭐 여러 가지 코인의 사태가 터지면서 야 이거는 믿을 게 못됐다라고 개인 투자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떠나신 분들이 많은데 미래를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재 그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여러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루나 사태나 FTX 사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외에 또 디파이라고 그래서 탈중앙 금융 쪽이라는 서비스들 또 거기에 연동이 된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특징이 뭐냐면 주식이랑 틀려가지고 주식을 공시를 하거나 공모를 하거나 또 예탁을 하거나 돈을 예치하는 게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시장에 상장을 하려면 상장하는 거는 IB들이 하고 뭐 예탁 결제원이 예탁도 하고 예치금은 또 증권금융 이런 데서 또 예치금을 관리를 하죠.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거래소에서 이걸 다 하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 내역들이 거래소 같은 데 모여서 불공정 거래나 이런 것들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사실 자정거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가 사실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증권 시장은 이미 거의 한 200년 넘게 감시 메커니즘이 발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가상자산은 그런 게 굉장히 성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요즘은 루나나 뭐 지금 FTX도 예치 서비스, 스테이킹 서비스라고 해서 예치만 하더라도 돈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치된 가상자산을 가지고 이제 빌려주면서 또 수익을 내다 보니까 FTX 사태 같은 게 발생이 되는데 예치라던가 또 대부분 가상자산끼리 옵션을 건다던가 선물을 한다. 이게 파생상품 거래도 굉장히 많고 대출 거래도 많습니다. 근데 파생상품 거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내 파생상품은 다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 소비자 보호라던가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생상품 장래에는 검토를 받도록 장외일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의무라던가 적합성 원칙, 적적성 원칙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 적정한 상품을 권고했는지 실질적으로 그걸 파는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시장이 사고가 나면서 여기까지 성장을 했는데 그런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견제 장치들이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ICO 같은 네. 주식의 어떤 IPO처럼 공시라던가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이 커가려면 그래서 그런 견제와 이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에도 나와 있지만 업권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업권법이 만들어져서 소비자 보호라던가 불공정 거래라던가 여러 가지 견제 장치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철저하게 책임과 의무를 준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어떤 플랫폼 기업이나 아니면 금융회사들과 연동이 돼서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저는 보셔야 될 게 앨런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샀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샀나요? 왜 갑자기 전기차랑 뭐 하는 회사가 트위터를 왜 샀을까요? 나름대로 앨런 머스크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결국은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앨런 머스크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건 뭐냐면 결국은 미국에도 OCC 통화감독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21년도에 지급 결제를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네. 21년 1월 달에 OCC 통화감독청에서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 전략에 맞서서 달러의 기축 통화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을 INVN이라고 독립 노드 검증 시스템이라고 통화감독청에서 만드는 그 검증 노드 시스템에 가입을 해서 철저하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페리티 된 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리티 안 된 스테이블 코인 누나나 뭐 이런 거 말고 달러랑 철저하게 페리티 된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동성 관리도 해나간 상태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플랫폼이라던가 금융회사, 그러니까 JP 모건에도 JPM이라고 발행하려고 했었잖아요. 메타라고 페이스북도 네. 발행하려고 디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통화감독청 관리 하에. 그러면 그게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페리티된 연동이 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는 건 달러의 영향력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략을 가지고 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결국은 금융회사,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까지 향후에는 허용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앨런 머스크는 결국은 플랫폼에 전기차, 모빌리티, 플랫폼, SNS, 플랫폼으로 키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SNS, NFT, 스테이블 코인, 가상과 현실, 메타버스까지 결합한 종합적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큰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큰 흐름이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FTX 때문에 철저하게 아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라던가 또 소비자 보호는 법이 관련된 법들이 되게 강화가 될 거예요. 강화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플랫폼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경쟁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업권법을 만들어주고 스테이블 코인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또 스테이블 코인이 CDBC랑 결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랑 결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화폐가 플랫폼을 통해서 CDBC도 중앙화폐 디지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도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전체적인 플랫폼과 결합할 수 있는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뭐 위기가 여러 가지 규제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미래는 밝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여러 가지 업권법이 빨리 만들어져서 성장의 발판과 또 규제의 발판을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